옷이 밖에 있잖아. 당황하며 수건을 꼭 움켜쥐고, 아, 아빠, 죄송해요. 옷을 깜빡해서. 아버님,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올라올 줄 몰랐지. 미안하다.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좀 놀랐지? 네, 민망했어요. 그런데 더 미안했어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도망가서. 사람이 놀라면 도망가는 게 당연하지. 나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으니까. 아빠는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해지셨나요? 아니, 그냥 네가 많이 자랐다는 걸 새삼 느꼈어. 네? 살짝 미소 지으며 숟가락을 다시 든다. 밥 식겠다. 먹자. 경주시의 작은 재정착지 구석, 조용한 골목길에 연노랑색 2층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집은 오랜 목수인 박민재 씨의 집이었다. 그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았다. 집 뒤쪽에는 박민재 씨가 매일 정성껏 전통 가구를 만드는 작은 목재 작업장이 있었다. 그는 때때로 온라인으로 가구를 판매하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곤 했다. 세 식구는 조용히 지냈지만 이웃들에게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사랑받았다. 수지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란 젊은 여성이었다. 민재 씨의 애아들 지훈과 인연을 맺은 후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와 2층에서 지훈과 함께 살았다. 지훈은 소규모 장사를 하며 온라인 후계 일을 겸했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평온했다. 그러던 중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지훈은 배달 앱을 통해 밤늦게 물건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의 오토바이는 컨테이너 트럭에 치여 중앙분리대에 부딪혔고 깨진 휴대폰과 배달하지 못한 물건들만 남았다. 그날 오후 가랑비가 내리던 가운데 따뜻했던 집은 하얀 상복과 제사상으로 뒤덮였다. 단출한 거실에는 지훈의 영정사진이 제사상에 놓여 있었고 향불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수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상복은 비에 젖었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은 지훈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 밤에 이미 터져 나온 듯했다. 민재 씨는 제사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눈빛은 침착했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이 50대 남자는 이제 애아들까지 잃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단지 두 손을 꽉 쥐고 묵묵히 견뎌냈다. 친척과 이웃들이 차례로 찾아와 향을 피우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모두 수진을 불쌍히 여겼다. 24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고생이라니. 지난주만 해도 두 사람이 가구를 팔며 라이브 스트리밍 하던 게 생생한데.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두 사람, 민재 씨와 수지는 침묵을 지켰다. 지훈의 입관식에서 수지는 쓰러졌다. 민재 씨가 며느리를 부축하며 일으켰다. 그의 손이 수진의 마른 어깨를 감쌌다. 그건 단순히 위로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몇몇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장례를 마친 후 집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수지는 상복을 정리한 뒤 2층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민재 씨는 아들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훈아, 내가 가버렸으니 아빠가 수진이를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남자와 남편을 잃은 지 열흘도 안 된 며느리 사이에 오르면서도 그릇된 가까우면서도 먼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여론의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마을은 술렁였고 한 가문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사회는 옳고 그름, 사랑과 증오로 나뉘었다. 장례 이후 민재 씨의 집은 마치 소리가 끊긴 듯 고요해졌다. 작업장에서 들리던 톱질 소리, 1층에서 들리던 라이브 스트리밍의 대화 소리는 사라지고 현관 앞 소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이웃들은 민재 씨가 작업장을 다시 여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수진도 집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젊은 며느리는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다. 수진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민재 씨는 매 끼니마다 밥을 쟁반에 담아 계단에 올려놓았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문을 2번 두드린 뒤 방으로 돌아갔다. 어떤 날은 쟁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떤 날은 깨끗이 비워져 가지런히 놀아 있었다. 마치 말 없는 감사의 표시 같았다. 넷째 날, 민재 씨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작은 쪽지를 남겼다. 아빠가 만든 죽이 좀 싱거울 수 있으니 간장 넣어서 먹어. 다음 날 아침, 그는 깨끗한 그릇과 함께 4번 접힌 쪽지를 발견했다. 아빠가 만든 죽 맛있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장례 이후 수진이 처음으로 남긴 말이었다. 보라색 잉크로 쓰인 그 쪽지가 전부였다. 그날 수진은 부엌으로 내려왔다. 얇은 겉옷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정했다. 민재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간단히 물었다. 밥 먹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며칠 동안 아빠한테 무례했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민재 씨는 의자를 끌어당겼다. 괜찮아. 지훈 엄마가 떠났을 때 아빠도 그랬어. 2 사람은 앉아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천장의 선풍기 소리와 섞였다. 수진이 불쑥 물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얼마나 걸려서 다시 평범하게 살았어요? 민재 씨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다. 아빠는 다시 예전처럼 산 적이 없어. 그냥 부족한 삶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을 뿐이야.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은 더 이상 넘치지 않았다. 깊이 가라앉아 단단해진 듯 그녀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하는 듯했다. 밥을 먹은 후 수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릇을 정리했다. 민재 씨는 일어나 테이블을 닦다가 어설프게 그릇을 떨어뜨렸다. 작은 접시가 산산조각 났다. 수진이 허리를 숙여 조각을 지우려다 민재 씨의 손과 부딪혔다. 2 사람은 순간 멈췄다. 가벼운 접촉, 피하는 시선, 익숙했던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 작은 순간 2 사람은 깨달았다. 언제부터인지 이 집의 외로움은 더 이상 각자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게 스며들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자주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집을 쓸고 빨래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다. 지훈이 살아있을 때의 습관 같았지만 이제 모든 행동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어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보리차를 끓여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어떤 날은 작업장에서 묵은 한복이나 낡은 스웨터를 꺼내 빨아 옥상에 널고 깔끔히 개어 바구니에 담았다. 그 작은 행동들이 차가운 집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재 씨는 그 변화를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쟁반을 계단에 두지 않고 수진아, 밥 다 됐다. 배고프면 내려와. 라고 불렀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 분 뒤 조용히 내려와 밥을 먹었다. 2 사람 모두 말하지 않은 채 서로의 배려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이 치고 수진은 발코니에서 빨래를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큰 소리에 민재 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수진아, 괜찮아? 그는 허리를 숙여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다. 수진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육체적 고통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느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민재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도 가족의 정도 아닌 무언가 이름 짓기 어려운 감정이 반짝였다. 외로움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민재 씨는 수진을 방으로 부축해 들어가 손의 상처를 소독제로 닦아주었다. 그는 말했다. 너 때문에 아빠가 깜짝 놀랐잖아. 이제 이 집에 너밖에 없어.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 작게 말했다. 저도 아빠밖에 없어. 그 단순한 말에 민재 씨는 멈칫했다. 2 사람의 텅 빈 마음은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로 조용히 연결되었다.
며칠 뒤 수지는 작업장으로 나가 물었다. 아빠, 제가 도울 일 있나요? 민재 씨는 톱질하던 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작은 의자를 꺼내 수진에게 주며 말했다. 여기 앉아. 이건 주문 목록이야. 창고 물건과 맞춰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시선을 집중해 빠르게 배우려는 듯 열심히 확인했다. 마치 시아버지의 일을 되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민재 씨는 가끔 그녀를 힐끔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잃고도 아직 남아있을 줄 몰랐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 오후 두 사람은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 사람은 가구를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은 기록을 남겼다. 한 사람이 묻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톱밥 냄새로 가득한 작업장에서 상처받은 두 영혼은 조용히 새로운 호흡을 찾아갔다. 서두르지 않고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떠나간 사람의 목까지 살아가려는 노력이었다. 경주는 3월 초의 햇살과 마른 바람이 들판에서 골목으로 불어오는 계절을 맞았다. 민재 씨 집 앞 소나무는 장가지 사이로 노란 꽃술을 피워냈다. 작업장은 다시 문을 열었다. 톱질 소리, 끌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그곳을 휩쓸었던 비극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훈을 잃은 며느리 수진이 자주 작업장에서 민재 씨를 돕는 모습을 보았다. 때로는 목재를 나르고 때로는 장부를 기록했다. 어떤 날은 예전처럼 가구를 팔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도 했다. 수지는 더 마르고 창백해졌지만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돌아왔다. 비록 찰나의 미소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남편을 잃은 지 열흘 만에 저렇게 웃고 말할 수 있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이상하게 보일까 봐 걱정 안 하나? 민재 씨가 저를 너무 특별히 챙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장 한 구석, 채소 가게 옆에서 작게 오가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졌다. 어느 늦은 오후, 민재 씨의 누나 박은경이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고 발걸음은 급했다. 손은 허리에 얹은 채랐다. 민재야, 너 며느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살게 할 건가? 민재 씨는 톱밥 묻은 손을 닦으며 담담히 대답했다. 이 집에 방도 있고 자리도 있는데 수진이가 어디로 가겠어? 은경은 목소리를 높았다. 어디든 상관없어. 하지만 남편을 잃은 지 반달도 안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진짜 부자지간으로 보겠어? 수지는 안에서 나와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말없이 은경에게 고개만 숙여 인사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수지는 달라졌다. 더 이상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지 않았고 작업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온종일 부엌에서 밥을 짓거나 마당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재 씨는 그 변화를 알아챘지만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은 뒤 민재 씨는 수진 앞에 보리차 한 잔을 조용히 놓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해서. 수진은 잔을 들고 눈을 붉히며 말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 그들의 자유니까. 민재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빠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가 이 집에서 숨죽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지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물이 골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지만 아빠, 제가 오히려 아빠를 다치게 할까 봐 무서워. 그 말에 민재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단순한 책임감이나 가족의 정이 아니었다. 더 깊고 본능적인 무언가였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무서워하면 아빠가 같이 짊어질게. 그날 밤 수지는 벽을 향해 누워 눈물을 흘렸다. 베개가 젖었다. 그녀는 누구를 위해 우는지도 몰랐다. 지훈을 위해, 시아버지를 위해, 아니면 자신을 위해. 다만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감정은 조용히 커졌다.
바람에 묻힌 작은 불씨가 제 아래에서 여전히 타오르듯 은경과의 대화 사흘 뒤 수지는 짐을 꾸렸다. 2층 방 침대 밑에 놓인 작은 캐리어에 옷을 접어 넣었다. 지훈의 셔츠는 여전히 따로 보관하며 놓지 못한 습관이었다. 마지막 옷을 접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지훈이 썼던 쪽지가 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졌다. 여보, 배달 끝나고 바로 와서 안고 잘게. 수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떠나려는 이유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인지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점점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민재 씨가 저녁밥을 준비하려 불을 피우던 중 수진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내려왔다.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은 붉었다. 어디 가는 거야? 민재 씨가 물으며 손을 멈췄다. 수지는 잠시 멈춘 뒤 작게 말했다. 밖에 새들어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빠한테 더 나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 아빠한테 더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민재 씨는 얼어붙었다. 마치 두 번째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기분이었다. 이번에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견디는 침묵 때문이었다. 아빠는 세상 사람들이 뭘 이해하든 상관없어. 내가 여기서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소리였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 너무 지쳤어, 아빠. 시장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쳐다봐. 민재 씨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장례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진짜 아버지처럼 딸을 붙잡았다. 내가 떠나면 아빠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진짜 아빠한테 전화할 수 있겠어?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보았다. 아빠, 저를 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빠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진심 없는 외로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참 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놓았다.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울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날 오후 또 비가 내렸다. 이상하게도 가장 아픈 순간에는 늘 비가 내렸다. 그날 밤 민재 씨는 혼자 밥을 먹었다. 원래도 사람이 적던 식탁은 이제 텅 비었다. 수진의 자리는 의자만 남아있고 음식은 더 이상 두 몫으로 나뉘지 않았다. 그는 몇 숟갈 뛰다 그릇을 밀어냈다. 가슴속에 텅 빈 느낌이 밀려왔다. 아내를 잃었을 때, 지훈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와 같았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떠난 사람은 살아있었고 이 도시 어딘가에 있었다. 다만 익숙한 문을 함께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열어 카카오톡을 켰다. 수진의 옛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빠,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죽 끓일게요. 혈압약 깜빡하지 마세요. 선반 위에 놨어요. 그는 뭔가 답장하려 했지만 지웠다. 결국 한 줄만 썼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메시지해.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수지는 서문시장 근처 작은 원룸을 빌렸다. 약 15평방미터의 방은 벽이 습기로 얼룩졌고 얇은 양철 지붕은 낮에는 뜨겁고 비 오는 밤에는 창문 옆으로 물이 새었다. 하지만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면 충분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며 친구를 도왔다. 낮에는 작은 가구점의 온라인 장부를 정리했다. 밤이면 라멘 한 봉지를 끓여 먹고 물건을 정리한 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매일이 똑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지는 마음속이 점점 더 텅 빈 듯했다. 아무도 수진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묻지 않았다. 보리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머리 아플 때를 대비해 침대 머리맡에 약이 놓여 있지도 않았다. 그녀에게는 친구도 남편 쪽 가족도 있었지만 모두 거리를 두었다. 그들은 수진의 소문에 휘말리길 두려워했다. 수진은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한 번 오명을 얻으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어느 비 오는 밤, 원룸의 지붕에서 물이 새어 수진의 침대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허둥지둥 냄비와 대야를 가져다 물을 받으며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꺼내 민재 씨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벨이 울리자 그녀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다. 1분 뒤 전화가 울렸다. 아빠야. 방금 전화한 거 수진이 맞지? 괜찮아. 수진은 메시지를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베개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뺨을 적셨다. 사흘 뒤 늦은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수진 씨 맞죠? 저는 큐민 가구점 사장인데 지영 씨 밑에서 온라인 장부를 정리하죠? 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 무슨 일이시죠? 누가 제게 와서 말하길. 수진 씨가 경주에서 유명한 목수 박민재 씨의 소중한 딸이라더군요. 그래서 정식 재무관리자로 일해달라고 제안하고 싶어. 어때요? 수진은 몇 초간 말을 잃었다.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바로 알았다. 그날 밤, 수진은 자전거를 타고 옛집 근처로 갔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대문을 바라보았다. 작업장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민재 씨는 카메라 앞에서 의자를 고치며 손이 떨리고 눈이 피로로 찌푸려졌지만 여전히 꼼꼼하고 인내심 있게 일하고 있었다.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집 대문 앞에 작은 선물 가방을 놓았다. 민재 씨가 좋아하는 송편 상자와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다. 저 잘 지내요. 제가 등을 돌려도 항상 거기 있어줘서 고마워, 아빠.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메모에는 제대로 된 우비 사서 시장 다닐 때 입어 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은 큐민 가구점에서 일을 더 맡았다. 바쁜 일은 잡념을 줄여주었다. 하지만 손이 쉴 때면 그녀의 마음은 옛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그녀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챙겨준 남자가 있었다. 그해 경주는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를 맞았다. 계절풍이 불어오며 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수지는 며칠째 기침을 했지만 시장과 일을 오가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아침, 수지는 채소 갑 한 대 앞에서 쓰러졌다. 친구 지영이 급히 근처 보건소로 데려갔다. 깨어났을 때 수진이 처음 본 사람은 간호사도 친구도 아닌 민재 씨였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한 우유팩을 손으로 주물러 그녀에게 내밀었다. 아빠. 수지는 멍한 눈으로 더듬거렸다. 말했잖아.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책망도 원망도 없었다. 그 단순한 말에 수진의 가슴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민재 씨는 오토바이로 수진을 원룸까지 데려다 주었다. 녹슨 문과 찢어진 처마를 보며 그는 물었다. 지난 몇 달을 여기서 살았어.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애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아빠가 남이야. 수진은 목이 메어 한참 뒤에야 말했다. 감히 못했어. 아빠 곁에 있을수록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옳지 않게 느껴져, 아빠. 민재 씨는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뭐가 잘못이야? 내가 아빠를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집을 떠올릴 때 지훈이 대신 아빠를 떠올려서? 아빠의 눈빛, 작은 배려가 무서워서? 내 마음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아서? 그 말은 둘 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억눌린 감정을 찢어놓았다.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수진에게 둘러주었다. 추우니까 들어가. 아빠는 여기 좀 서 있을게. 수진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문 뒤에서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민재 씨는 밖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이슬비가 그의 흰머리가 섞인 머리에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잘못인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게 옳은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의 결혼 사진을 보았다. 그녀와 지훈이 조상 제사상 앞에서 웃으며 서 있었다. 지훈의 눈빛은 환했지만 이제 그 이미지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장례 기간 동안 조용히 손수건을 빨아주던 시아버지, 방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아주던 사람,
한밤중에 답장 없는 메시지에 일어나 답하던 사람. 그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 수지는 깨달았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을 그만두었다. 가구점 사장 지영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다. 믿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당분간 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겠습니다. 그 정중한 말 뒤에는 가슴을 찢는 결정이 있었다. 그녀는 짐을 꾸렸다. 옷맛벌, 낡은 캐리어, 작년에 민재 씨가 사준 고무 슬리퍼, 그리고 지훈과의 결혼 사진. 사진은 조심스레 접어 캐리어 맨 아래에 넣었다. 지훈은 그녀의 첫사랑이었지만 그 과거는 이제 그녀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샀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출발하는 오후 5시 버스를 골랐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게. 그녀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고 민재 씨에게도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 씨는 알았다. 그날 오후 근처 마트에서 식용유를 사던 중 경비원이 말했다. 16번 골목에 새든 아가씨가 분홍색 캐리어를 들고 회색 스웨터를 입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아저씨 딸내미 같은데. 민재 씨는 비닐봉지 손잡이를 꽉 쥐었다. 더 생각할 겨를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 역풍이 얼굴을 때렸고 눈이 따끔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 화, 아니면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번에 붙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고속버스는 이미 시동을 걸었다. 수지는 맨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고 손에는 버스표를 꽉 쥐고 있었다. 그때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라는 아가씨 이 버스에 있나요? 수지는 눈을 번쩍 뜨고 일어섰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있어요. 저기 내리는 아가씨요. 민재 씨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그의 눈이 수진의 눈과 마주쳤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수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아빠, 어떻게 아셨어? 아빠는 몰라. 다만 내가 또 떠날까 봐 두려웠어. 이번엔 아빠가 널 보내고 싶지 않아.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버스 안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민재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거라면 아빠는 존중해. 하지만 세상 말이나 오명을 두려워해서 아빠를 사랑하는 게 두려워서 떠나는 거라면 아빠는 절대 허락 안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살짝 떨렸다. 왜냐하면 아빠도 더 이상 널 며느리로 보지 않으니까. 버스 안은 숨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수지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더 말하지 마세요. 저 안 갈게요. 그녀는 민재 씨를 끌어안았다. 누구의 시선도, 날짜도, 편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와 민재 씨의 마음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헛기침을 했다. 두 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버스 출발해야 합니다. 민재 씨는 가볍게 웃으며 단호히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번 여행은 취소입니다. 그날 밤, 경주에 잔잔한 비가 내렸다. 민재 씨는 낡은 오토바이로 수진을 집으로 데려왔다. 수지는 뒤에 앉아 그의 등을 꽉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애쓴 익숙한 등이었다. 마을 길은 고요했고 우비 위로 비가 톡톡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집 대문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서로 가까이 선 두 사람을 비췄다. 수지는 익숙한 집을 바라보며 문득 두려움을 느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시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평범한 관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게 물었다. 아빠,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재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제사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향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입을 뗐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게 잘못이라면 아빠는 아내를 잃은 날부터 지훈이를 떠나보낸 날부터 이미 잘못을 저질렀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잘못이라면 말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 씨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가 도덕의 경계를 넘어선 감정을 인정했을 때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수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며느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홀로 된 한 여성이 호라비인 남성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이 상황은 이틀도 안 되어 가문 전체를 긴급 회의로 몰아넣었다. 회의는 민재 씨의 큰형 박상호의 집에서 열렸다. 이 방은 내외 친척들로 가득 찼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상호가 목소리를 높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마을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고개를 들지 못해. 은경이 탁자를 쾅 내리쳤다. 저 애는 며느리야. 민재 내 며느리라고. 민재 씨는 조용히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예전에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나처럼 상실을 겪은 한 여성이야. 상호가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이가 떠난 지 몇 달도 안 됐어. 양심에 찔리지 않아? 처음으로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누군가가 떠난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모두가 침묵했다. 수지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훈 오빠와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에게 느끼는 감정은 대체가 아니라 진짜예요.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빠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민재 씨는 탁자 아래에서 수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말없는 그 손길은 강한 힘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지지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훈과 가까웠던 이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수진이 배신자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수진과 민재 씨의 이야기는 결국 가문과 마을을 넘어섰다. 어느 월요일 아침,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던 중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카카오 스토리에서 메시지, 전화, 댓글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누군가 가문 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가족 회의 장면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결혼 준비 중. 24시간도 안 되어 이야기는 포럼, 타블로이드 뉴스, 조회수를 노린 라이브 스트리밍의 중심이 되었다. 수진의 사진은 잘리고 편집되어 악의적으로 평가되었다. 경주에서 이런 일이 영화보다 더 뜨겁네.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저러나. 이장된 근친상간, 역겹다. 수지는 전화기를 끄고 소셜미디어를 차단했지만 시장에서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과 등 뒤의 속삭임을 막을 수 없었다. 민재 씨는 담담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쓰지 않았고 뉴스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 사람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묻고 꾸짖고 설득하는 걸 알았다. 그는 모든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다.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수지는 식탁에 앉아 눈이 붉어진 채 말했다. 아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저는 아빠처럼 강하지 않아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민재 씨는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살 뿐이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된다면 제가 평온한 날을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가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질게. 누가 욕한다면 아빠를 욕하게 해.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아빠는 준비됐어. 그 말은 폭풍우 속에서 펼쳐진 우산 같았다. 동시에 큰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흘 뒤 그들은 경주를 조용히 떠났다. 예고도 작별도 없었다. 잠긴 집 문, 여전히 향이 피어오르는 제사상, 그리고 대문에 붙은 한 장의 편지만 남았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마을 전체가 틀렸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마음을 들어주는 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은 중부 해안의 작은 마을 통영으로 갔다. 그곳에서 새 시작을 했다. 그곳에선 그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다는 걸 아는 이가 없었다. 등 뒤에 수군거림도 탐탁지 않은 눈초리도 없었다. 그들이 빌린 단층집은 바다 옆에 있었다. 앞마당에는 채소 몇 줄과 진달래 덩굴이 사시사철 피어 있었다.
수지는 집 앞에 작은 잡화점을 열었다. 아침이면 물건을 받고 오후에는 한관에서 보리차와 떡을 팔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게 평온해 보였다. 민재 씨는 목수 일을 계속했다. 뒷마당에 대나무와 양철로 작은 작업장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과 꼼꼼한 손재주를 좋아했다.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았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30살 가까이 나이 차가 나는 남성이 한 여성을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만 보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일시적이었다. 어느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지훈을 꿈꿨다. 꿈속에서 그는 문밖에서 서 있었다. 환한 눈빛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책망하거나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수지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다. 옆에서 잠든 민재 씨를 보았다. 평온한 얼굴, 고향을 떠난 뒤 더 많아진 흰머리.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바다로 나갔다. 잔잔한 파도가 고운 모래를 적셨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다만 붉어진 눈과 지훈의 것이었던 나무 팔찌를 진 떨리는 손만 보았다. 그날 저녁 식사 중 민재 씨가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수지는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지훈 오빠를 꿈꿨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한참 뒤 민재 씨가 말했다. 아빠도 자주 꿈꿔. 하지만 지훈이는 슬퍼하지 않고 웃더라.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안심하는 것 같았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긴 침묵에 잠겼다. 일주일 뒤 시장에 갔을 때 수지는 우연히 소식을 들었다. 인생 폭로라는 유튜브 채널이 그녀와 민재 씨의 이야기를 다시 파헤쳤다. 그들의 이름, 얼굴, 심지어 통영의 주소까지 공개되었다. 마을이 술렁였다. 어떤 이는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는 잡화점에 와서 대놓고 비웃었다. 한 손님이 물병을 던지며 말했다. 너희가 근친상간인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잡화점은 손님이 뜸해졌다. 근처 학생들은 몰래 영상을 찍어 바닷가 마을의 이상한 부부,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부엌에서 울었다. 아빠, 평생 도망칠 수는 없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떠들어. 이렇게 사는 건 이기적인 걸까? 민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옆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내가 두려워한다면 아빠가 갈게. 내가 평온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 아빠는 충분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민재 씨는 멈칫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을 갈라놓는 건 세상의 풍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 자신의 지침이었다. 그날 아침 수지는 몇 달 만에 카카오 스토리를 다시 열었다. 수지는 개인 카카오 스토리 계정을 잠갔다. 낯선 이, 아는 이, 심지어 가짜 계정들까지 악의적인 댓글로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처럼 분석되고 해부되었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젖지 않았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새로운 글을 작성했다. 400자 남짓한 짧은 글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잃은 날부터 비가 새는 원룸에서 보낸 나날들, 문틈에서 지훈을 본 꿈, 그리고 민재 씨가 조용히 집 앞에 음식 꾸러미를 놓아둔 저녁들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이 겪은 삶을 자신이 살아봤는지 자문해 주세요. 글은 오전 10시에 올라갔다. 정오가 되자 수많은 계정이 공유했다. 욕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녀를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 저도 남편을 잃고 애로웠어요.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죠. 이 여성을 이해해요. 위선적인 도덕으로 사는 것보다 감정에 솔직한 게 낫죠. 오후가 되자 서울에서 온 기자가 전화했다. 자극적이지 않고 편집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는 심층 보도를 제안했다.
수지는 한참 고민하다 동의했다. 방송날, 민재 씨는 낡은 TV 앞에 수진과 나란히 앉았다. 화면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수진이 나왔다. 화장 없는 얼굴, 단호한 눈빛. 제 남편은 너무 젊게 떠났어요. 그 상실감은 제가 다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게 했죠. 하지만 한 사람이 제 가장 약한 순간에도 곁에 있어줬어요. 그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니에요. 제 시아버지예요. 인터뷰어가 멈칫했다. 수지는 이어갔다. 저는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니까. 제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가 바라는 건 제가 눈물 속에 사는 그림자가 아니라 충만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엔 많은 이의 눈물을 자아냈다. 일주일 뒤 누군가 잡화점에 꽃을 들고 와 말했다. 전에 노력했었는데 미안해.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어. 민재 씨는 마당 구석에서 끈을 갈며 조용히 지켜봤다. 수지는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아빠, 제가 이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미소 지었다. 넌 진실한 여성이 해야 할 일을 했어. 도망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말했지. 나는 그를 사랑해. 그가 나를 누구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방송 후 일주일, 잡화점은 다시 북적였다. 마을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올 뿐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고 행복을 지킨 여성을 직접 보기 위해 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잘못된 커플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속삭였다. 다시 생각해보니 예의만 차린 결혼을 하며 사랑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사는구나. 저 여성이 내 딸이라면 정말 아꼈을 거야. 그런 사랑을 하는 여성이 몇이나 되겠어. 그날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를 때 수지는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봉투에 끼워져 있던 빨간 서류를 꺼냈다. 혼인신고서였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녀는 서류를 내밀며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담담했다. 이제 당당히 살고 싶어. 죄책감 없이요. 아빠의 아내가 되고 싶어. 민재 씨는 멈칫했다. 그는 눈앞의 여성을 보았다. 더 이상 경주에서 수줍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성숙하고 용감하며 자신의 행복을 잡으려는 여성이었다. 아빠도 동의해. 결혼식은 바닷바람 부는 오후에 열렸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시끄러운 음악도 폭죽도 많은 하객도 없었다. 작은 마당에 친한 이웃 몇 명, 급히 딴 야생화 몇 송이, 그리고 이웃 소년이 매일 오후 연습하던 가야금 소리뿐이었다. 수지는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높게 틀어 올라 다홍색 진달래꽃을 꽂았다. 민재 씨는 하얀 셔츠와 낙지만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그의 미소는 마당 전체를 따뜻하게 했다. 민재 씨의 오랜 친구가 주례를 맡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특히 세상이 다 쳐다보는 사랑이라면. 하지만 두 사람은 해냈어. 박수가 터졌다. 수지는 은빛 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저 동의해요, 아빠. 그 호칭에 모두가 잠시 멈췄지만 곧 더 크고 진심 어린 박수가 울렸다. 그날 밤 하객이 떠난 후 수지는 민재 씨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하게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만 지었다. 결혼 후 그들은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다. 아침이면 화물차 소리, 잡화점 철문을 여는 소리, 뒷마당 작업장에서 나는 끌질 소리가 일상이었다. 평범한 부부처럼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평온하게 살았다. 하지만 평온은 영원하지 않았다. 설날 이후 잡화점 손님이 줄었다. 물건 값은 오르고 구매력은 떨어졌다. 수지는 장부와 임대료를 감당하느라 바빴다. 민재 씨는 허리와 관절 통증으로 고생했다. 목수 일을 오래 하면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어느 날 그는 작업장에서 톱을 진 채 쓰러졌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계속 무리하면 무릎 관절이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수지는 얼어붙었다.
민재 씨가 목수이를 피와 살처럼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은 그를 더 이상 봐주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아빠, 몇 달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넷 혼자 다 짊어지게 할 순 없어. 우린 부부야. 같이 나누는 거지. 한 사람이 다 지는 게 아니야. 수지는 씁쓸히 웃었다. 아빠가 쓰러지면 제가 누구에게 의지해요? 그 말에 민재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목재 열쇠고리, 미니 액자, 이름이 새겨진 화장 거울. 수지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으로 팔았다. 놀랍게도 주문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필요해서라기보다 젊은 아내와 성실히 사는 노인을 응원하기 위해 샀다. 누군가는 물었다. 두 분 같이 라이브 스트리밍 안 하세요? 인기 폭발할 거예요. 수지는 웃었다. 한때 마을에서 쫓겨난 자신이 이제 수천 명과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부끄럽지 않다는 게 놀라웠다. 하지만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저녁 수진이 가게를 정리할 때 40대 여성이 다가왔다. 눈빛은 날카웠다. 아직도 웃을 수 있나? 수지는 놀라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시아버지를 뺏고도 인터넷에서 사랑 이야기를 떠들어. 너 때문에 내 딸이 남편을 버리고 30살 많은 남자를 따라갔어. 수지는 말을 잃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이에게 비난의 이유가 될 줄 몰랐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 씨에게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서 다르게 살면 비난받는 건 피할 수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악의가 내 아의 아름다움을 죽이게 두지 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그녀는 사랑과 희생으로 걸어온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걸 알았다. 3월, 통영은 습하고 이슬비가 며칠째 내렸다. 뒷마당은 미끄러웠다. 어느 오후, 수지는 창고에서 밧줄을 찾다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와 녹이 덮었지만 열기 어렵지 않았다. 호기심에 열어본 그녀는 놀랐다. 손편지, 오래된 사진, 그리고 낡은 가죽 표지 노트였다. 지훈의 어머니, 민재 씨의 전처가 쓴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민재에게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곁에 없는 날이 온다면 일기는 병든 날들,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고통, 남편과 어린 아들을 남겨둔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을 멈칫하게 한 건 중간 페이지였다. 아내는 민재 씨가 이웃 여성 미숙과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미숙이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눴지. 난 오래 살지 못해. 너를 탓하지 않아. 다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대체품처럼 느껴지지 않게 해줘. 수지는 일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밥을 먹은 뒤 그녀는 일기를 민재 씨 앞에 놓았다. 그는 놀라며 일기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읽었어. 수지는 대답 대신 물었다. 그때 아내에게 진심이었나요?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참 뒤 그가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 애로웠고 내 엄마는 병상에 누워 매일 힘들어했어. 미숙이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눴지. 아빠는 마음이 흔들렸어.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저와 같이 살면서 절 대체품으로 본 적은 없나요? 민재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피곤했지만 진심이었다. 절대 아니야. 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넌 늙은 아빠가 다시 살고 기대하고 희망하게 만든 사람이야. 수지는 멈칫했다. 억눌린 감정이 풀렸다. 과거에 흠이 있더라도 지금은 두 사람이 마음으로 선택한 삶이었다. 의심해서 미안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야 할 건 아빠야. 과거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줄 몰랐어. 그들은 작은 부엌에서 서로를 안았다. 탁자 이 일기는 펼쳐진 채였다. 바람이 불어 페이지가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해의 새 문이 열렸다. 4월, 바닷바람은 시원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파도가 쳤다. 어느 아침, 그녀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에 잠에서 깼다. 연일 늦게까지 물건을 포장한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사흘째 가게에서 물건을 팔던 중 눈앞이 흐려지며 쓰러졌다. 2명의 손님 앞이었다. 근처 보건소로 옮겨진 그녀에게 의사가 물었다. 생리가 얼마나 늦었나요? 수지는 멍하니 물었다.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인가요, 선생님? 의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축하드려요. 1달 넘게 임신하셨어요. 수지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길을 뚫는 천둥 같았다. 순간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기쁨이 밀려왔지만 엄청난 혼란과 불안이 뒤따랐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되었지만 과거의 며느리였다. 그리고 그녀 뱃속의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조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멍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웃음, 저주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재 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다시 아빠가 된다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근친상간이라거나 아빠가 인성을 잃었다고. 민재 씨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넌 이 아이의 엄마야. 아빠는 이 아이의 아빠고. 우리가 마음에 진실하면 세상은 그저 입으로 떠들 뿐이야. 수지는 그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두려움은 잠시 사라졌다. 하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뒤 옛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결혼식 사진은 잘리고 편집되어 도덕의 농담, 윤리에 어긋난 삶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퍼졌다. 심지어 익명의 편지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아기를 낳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수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낮에도 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졸았다. 어느 밤 수지는 침대 구석에 웅크려 울었다. 숨이 끊어질 듯 말했다. 아빠, 다시 도망쳐야 할까요? 민재 씨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 서랍에서 낡은 복사본을 꺼냈다. 그의 왕치가 남긴 편지의 사본이었다.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진심으로 웃게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붙잡아. 세상 때문에 놓지 마.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고 아이를 부끄러움의 그림자 속에서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옛 마을 시장에는 그녀와 민재 씨의 사진이 담긴 불법 전단지가 뿌려졌다. 옛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아이를 가졌다. 도덕은 어디로? 라는 커다란 글씨와 함께 사람들은 수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스캔들로 충분했다. 시장에서 속삭이고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놀렸으며 어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손가락질했다. 수지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생각하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수지는 핸드폰으로 옛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았다.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눈물로 젖었지만 단호했다. 한 번 이겨냈으니 다시 못할 이유가 없었다. 아빠, 다시 언론 앞에 서고 싶어. 민재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곧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내가 준비됐다면 아빠가 곁에 있을게. 며칠 뒤 여성의 권리 세미나에서 수지는 민재 씨와 함께 나타났다. 초청받은 게 아니라 자유연사로 참여했다. 프로그램 끝, 그녀는 런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배는 살짝 나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피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따뜻하고 분명했다. 저는 여기 서는 게 많은 이에게 불편할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옛 며느리였고 시아버지와 결혼했으며 이제 임신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변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이고 자랑스럽게 아이를 낳을 거예요. 강당은 처음엔 고려했지만 곧 소심한 박수가 이어 큰 박수가 퍼졌다. 젊은 기자가 물었다. 아이가 커서 비난받을까 두렵지 않나요?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를 아프게 하는 건 부모의 과거가 아니라 어른들이 심는 침묵과 죄책감이에요. 그날 이후
소셜미디어는 비난 속에서도 당당히 선 어머니라는 영상을 공유했다. 이전과 달리 대부분의 댓글이 지지였다. 전 그녀를 미워했지만 이제 존경해요. 본받을 여성의 용기예요. 자존감 있게 아이를 낳고 품위 있게 키워. 그녀는 해냈어. 하지만 완고한 이들도 있었다. 마을 일부 주민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공동체 도덕에 영향을 준다며 동사무소에 청원서를 냈다. 수지는 소식을 듣고 씁쓸히 웃었다. 비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랑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건 익숙해질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한관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재 씨는 낡은 스웨터를 그녀에게 걸쳐주며 말했다. 아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져서 미안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없었다면 제 삶은 예전처럼 외롭고 차가웠을 거예요. 욕먹어도 진실하게 사는 게 칭찬받으며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 나아요. 민재 씨는 그녀를 보았다. 30살 가까이 어린 여성에 대한 존경이 사랑의 경계를 넘어섰다. 진심 어린 존경이었다. 그날 밤 경주는 폭풍이 몰아쳤다. 검은 구름이 휘몰아치고 바람이 길을 울렸다. 천둥이 하늘을 찢을 듯했다. 잠들던 수지는 갑자기 숨을 헐떡였다. 하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다. 숨이 막힐 듯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등을 켰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다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아빠, 아빠. 그녀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재 씨는 옆방에서 맨발로 달려왔다. 수진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그녀 발밑에 양수가 흥건히 퍼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당황했다. 너무 아파요. 곧 나을 것 같아요. 아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다. 비는 쏟아졌고 전화 신호는 약했다. 택시는 부를 수 없었고 이웃은 잠들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10km나 떨어져 있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평생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야 했다. 숨 쉬어. 아빠가 도울게. 너랑 아기를 안전하게 지킬게. 수지는 겁에 질렸다. 안 돼요. 아빠. 무서워. 너무 아파요. 못 버텨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눈을 맞췄다. 아빠 믿어. 너랑 우리 손주를 지킬게. 작은 집은 순식간에 임시 분만실이 되었다. 그는 담요를 깔고 뜨거운 물을 끓여 소독하고 베개를 받쳤다. 예전에 본 응급분만 영상을 떠올렸다. 수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천둥과 바람 소리에 섞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피가 날 정도로 쥐었다. 못해요, 아빠. 죽을 것 같아요. 넌 강해, 수진아. 거의 다 됐어. 우리 아기 곧 볼 거야. 날카로운 비명 뒤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가 폭풍 속의 서룹이 울렸다. 민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아기를 안았다. 세상이 바뀐 듯했다. 수지는 행복과 만족으로 울었다. 아들이에요. 민재 씨는 목이 메었다. 너랑 똑같아. 눈, 입술. 수지는 가슴 위에 누운 아기를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아빠. 제 삶을 다시 살려줘서.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쳤다.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다. 모두 놀랐다. 누군가는 수진이 아기를 안은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이상해. 이 아기가 애 이렇게 감동적인 거지? 다른 이는 말했다. 폭풍과 의심 속에서 낳았는데도 저렇게 당당하다니. 우리도 악의적인 말을 내려놓아야겠어. 골목 가게 주인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골목 가게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지난번에 내가 잘못된 말을 했어. 미안해. 이제 알았어. 진심으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 수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여론을 두려워하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위축되던 여성이 아니었다. 자랑스럽고 침착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어머니였다. 출산 후 며칠은 수진에게 도전의 연속이었다. 민재 씨가 이름을 지어준 아기, 펑아는 첫 석 달 동안 밤마다 울었다. 젖을 뱉고 놀라서 깼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깊이 꺼지고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졌다. 어떤 밤에는 아기를 안은 채 벽에 기대 앉아서 잠들었다. 입으로는 나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민재 씨는 아내를 안타까워하고 아들을 사랑하며 기저귀 갈기, 배 마사지로 배앓이를 달래는 법을 배웠다. 작은 집은 60대 남성과 갓난아기의 자장가 소리로 가득했다. 어느 날 수진이 너무 지쳐 잠든 사이 민재 씨는 팡안에게 젖병을 물리며 속삭였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 커서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렴. 알았지? 하지만 집 대문 밖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 유치원 원장 이영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수진아, 우리 유치원에서 팡안을 받는 건 문제없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했어. 윤리에 어긋난 가정의 아이와 함께 공부하길 원치 않는데.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작게 답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치유되었다고 믿었던 상처가 다시 피를 흘렸다. 그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민재 씨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눈빛은 담담했다. 모두의 인정은 구하지 마. 너와 아기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걸로 충분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카카오 스토리에 긴 글을 올렸다. 첫 줄은 이랬다. 저는 수진입니다. 한때 며느리였고 이제는 아내이자 어머니예요. 이 글을 증오로 읽는다면 저는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몇 줄 더 읽어주세요. 그녀는 어머니가 된 여정을 썼다. 첫 젖을 물리던 순간, 아이가 열에 시달리던 밤, 시장에서 속삭임을 들으며 돈을 내고 미소 짓던 시간들. 글은 민재 씨가 펑안을 안고 그물침대에서 잠든 사진으로 끝났다. 캡션은 짧았다. 펑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매일 지키려 애쓰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글은 30만 번 공유되었다. 수천 개 댓글이 쏟아졌다.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전에 그들을 비웃었는데 이제 내가 부끄럽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란다면 무서울 게 없지. 몇몇 사립 유치원은 개인 메시지로 펑안을 무료로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편견이 아닌 품위로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 수지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이 아니라 긴 의심과 비난 속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걸 느껴서랐다. 8월 말 수진이 가게에서 펑안을 안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 김동현, 지금은 서울의 편의점 체인 관리자였다. 목소리가 들떴다. 수진아, 우리 사장님이 내 글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 롱비엔 구의 새 지점 관리자가 필요해. 내가 너를 추천했더니 바로 인터뷰 제안했어. 수지는 얼떨떨했다. 뭐라고? 진심과 인내심,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 내가 딱이야. 급여도 좋고 직원 숙소에 유치원 학비 지원도 있어. 수지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편견 가득한 곳을 떠나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민재 씨와 잠든 펑안을 보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여기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이야기를 꺼냈다. 민재 씨는 놀라지 않았다. 한참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아빠는 늙었어. 더 이상 어디 가지 못해. 하지만 넌 달라. 내 능력대로 살아야 해. 수지는 목이 메었다. 아빠는 너? 혼자 남아서 누가 챙겨요? 그는 온화하게 웃었다. 60년 넘게 살았는데 뭘 무서워하겠어. 하지만 이기심으로 널 묶는다면 너를 강요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뭐야? 수지는 더 말하지 않고 그를 꼭 안았다. 2주 뒤 새 식구는 서울로 떠났다. 떠나는 날 이웃들이 배웅했다. 골목 가게 주인은 송편 몇 개를 지어주며 눈물로 말했다. 잘 지내, 수진아. 고향 올 때 꼭 들러. 수지는 감동했다. 한때 그녀를 미워했던 이들이 이제 가족처럼 눈물로 배웅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다. 수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시스템을 익히고 물품 관리, 인사, 고객 불만 처리를 배웠다.
처음엔 시골 여자가 도시로 왔다며 직원들이 의심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부드러운 태도가 모두를 설득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팡안을 유치원에서 데려와 밥을 짓고 민재 씨와 영상통화를 했다. 팡안은 종종 걸음으로 아빠, 밥 먹었어? 라고 애쳤다. 민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먹었지, 우리 아들. 엄마 말 잘 들어. 수지는 아버지 같은 남편을 보았다. 모든 편견을 넘어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준 사람. 그녀의 가슴은 졸았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장부를 점검하던 중 사장이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다. 애 널 뽑았는지 알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진실하게 살고 믿는 걸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야. 세상엔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은 드물어. 넌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그녀는 남편 뺏은 여자, 배신자로 불렸다. 이제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으로 칭찬받았다. 설날이 다가오자 서울은 추워졌다. 편의점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쳤다. 모두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수진도 그랬다. 일을 마치고 팡안을 데려와 설날떡과 과자를 사서 고향에 보낼 준비를 했다. 선물을 포장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고향 보건소였다. 수진 씨 맞죠? 민재 씨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입원했어. 다행히 빨리 발견해 생명엔 지장 없지만 회복 중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수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복저기는 사람들 속에서 얼어붙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며칠 휴가를 내고 펑안을 안고 첫 차로 고향으로 갔다. 병실에 들어서자 민재 씨는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더 휘었다. 손은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왔구나.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았다. 펑아는 깡충거리며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애쳤다. 민재 씨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수지는 벙상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몇 분 눈을 붙였다가 그의 기침 소리에 깨어났다. 서울의 안정된 삶도 그녀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다. 그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 남자 곁에. 몇 주 뒤 민재 씨는 퇴원했다.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밝았다. 수지는 집으로 민재 씨를 모시고 왔다.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과 세심한 보살핌을 당부했다. 어느 날 서울의 사장님이 전화했다. 수진아, 내 상황 이해하지만 2주 안에 서울로 돌아오지 않으면 관리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해. 잘 생각해봐. 수지는 마당의 소나무 아래 멍하니 서 있었다. 이번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 씨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아빠, 저 생각했어. 여기 남을게요. 다시는 아빠를 떠나고 싶지 않아. 민재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눈에 눈물이 골았다. 아빠는 널 붙잡을 용기가 없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해서 기뻐. 그때부터 수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통영에서 작은 편의점을 다시 열었다. 서울의 옛 고객들에게 물건을 보내며 틈틈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책 제목은 한 번 진실하게 살아 평생 후회 없이였다. 책은 빠르게 퍼져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던 많은 여성에게 영감을 주었다. 펑아는 사랑 속에서 자랐다. 건강하고 똑똑하며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 엄마가 지칠 때면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엄마, 자요. 제가 할아버지 지킬게요. 민재 씨는 마을에서 비난받던 남자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노인과 사랑의 권리에 관한 강연에 초대받았다. 설날, 가족은 상차림 앞에 둘러앉았다. 수지는 민재 씨와 마당에서 뛰노는 팡안을 보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폭풍과 비난을 겪었지만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진실하고 품위 있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해 봄, 현관 앞 매화가 활짝 피었다. 폭풍의 날들을 잊고 싶지 않은 듯 작은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 송판의 향기,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민재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펑아나, 이 양파 엄마한테 가져다 줘. 네. 펑아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쌀가루 묻은 손으로 뛰어갔다. 눈빛은 여름 호수처럼 반짝였다. 수지는 나이 든 남자와 어린 아들을 보며 이름 모를 감정을 느꼈다. 후회도 원망도 아닌 감사였다. 포기하지 않고 편견을 넘어 진심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비난받는 사랑을 택한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용감하고 당당한 어머니이자 아내였다.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찬란했다. 수지는 35살 나이 차이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라 생각했다. 비난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게 죄라 여겼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나이, 신분, 경직된 가르침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은 소중한 일을 지키는 용기에 있었다. 세상은 비웃고 비판할지 몰라도 비난과 시선 뒤에서도 인간다움과 정을 지킨다면 패배하지 않는다. 펑아는 커서 엄마가 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날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을 전할 것이다. 아들아, 인생 끝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게 살아. 내가 품위 있게 살았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스스로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이 이야기는 나이 차이 사랑을 찬양하거나 윤리 기준을 넘는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준을 벗어난 관계라도 진심, 희생, 관용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좋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용감한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